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헌법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권에는 인간은 주는 것 같이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평등권이라는 걸 봤고요. 이제 국민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을까? 자유라는 것은 적극적 권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렇게 국가 권력이 간섭, 개입함으로써 자유일 수 있는, 침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내 자유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국가는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나 그냥 마음대로 행동 자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날 체포해 가지 마라, 영장 없이,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인신의 자유로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생명 갖고 있죠, 내가. 생명, 신체, 이렇게 인신의 자유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또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라는 게 있고요. 주거의 자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이제 어디로 여행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통신의 자유, 누가 연락하고 이런 자유, 이게 이제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의 비밀, 그 다음에 그 안에 주거, 그 다음에 거주 이전, 다른 곳으로 여행 가고 하는 거, 통신, 누구랑 연락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가 있어요. 정신적 자유로서 양심, 종교,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학문 예술의 자유, 이게 정신이고요. 경제로서는 이제 돈 문제겠죠. 재산, 직업, 그다음에 소비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 자, 첫 번째 인신의 자유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생명권이죠.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어요. 헌법에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뭐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은 전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이 있어야 행복도 추구할 수 있는 거고, 생명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보면은 물론 외국인도 당연히 생명권의 주체가 되겠죠. 그죠? 그럼 태아는 어떠냐? 태아는 아직 인간은 아니지만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죠. 특히 이제 그 낙태 문제가 있는데 초기 배아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초기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생명권도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사형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보면 범죄를 범해서 국가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제 유엔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사형제도가 있긴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생명권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이에 못지않은 중대한, 그러니까 연쇄 살인을 했다, 또는 뭐 테러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직 사형제도를 두는 것은 아직은 합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생명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면요, 이제 신체의 자유입니다.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우리 이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죠. 신체 안전성을 침해당하거나 신체의 자유가 억압당하지 않을 권리죠. 나를 구속하거나 체포하지 말라. 헌법 12조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을 받지도 않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형벌이겠죠. 보완처분, 그다음에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완처분, 강제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처벌, 보완처분, 강제력은 적법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 보장, 실체적 보장을 한번 봐보면, 이제 이 신체의 자유로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신체의 자유에서는 일단 첫 번째, 죄형 법정주의. 이 죄는 범죄의 줄임말이고요, 형은 형벌의 줄임말이에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라 이건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거죠. 범죄와 형벌이 있으려면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 근데 법률은 입법부,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문법이 포함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관습법이랄지 이런 걸로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관습형법 금지원칙, 이게 있죠.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바로 범죄와 형벌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의 범죄를 했는데 또 처벌하면 되느냐, 안 돼요. 이중 처벌은 금지됩니다. 이제 한 번 판결이 확정이 됐어.
그럼 동일한 사건에서 거듭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확정이 됐으면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거니까 또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 2명이 이렇게 용의선상에 올랐고 우리나라 이게 사람 대학생이 사망을 했죠. 이태원 이제 모 화장실에서요. 근데 결국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한 명에 대해서 재판을 했지만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패터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인을 잡아다가 이게 다시 재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는 뭐냐면 공범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봤지만 한 명은 어때요? 이미 재판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거듭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패터슨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중처벌 금지 원칙 때문에 그래요. 연좌제 금지입니다. 헌법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자기 행위로 대신 처벌받으면 안 돼. 이 타인의 행위로서 국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 안 돼. 예전에는 연좌제 많았죠. 이게 가족을 다 이렇게 뭐 노비로 삼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가족 행위로 처벌 안 된다. 자, 정리해 보면 신체의 자유로서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라. 그다음에 하나의 행위에서 2번, 3번 처벌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친족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연좌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절차적 보장으로요. 적법 절차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건데 모든 국가 자격은 절차상 적법성, 특히 행정절차법이랄지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랄지 이런 절차법이 있어요. 그 절차법에 의해서 공권력의 행사가 돼야 됩니다. 법률 시행 내용도 합리성과 적법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무튼 적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는 많이 봤죠. 체포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분으로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이제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갖고 있죠.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증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해야 돼요. 여기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는 없고 발부는 누가요? 법관이 발부를 합니다. 법관이 발부하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다만 현행범 체포했죠. 범행 중일 때. 그다음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이게 도피,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런. 특히 이제 그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할 땐 긴급 체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체포하고 나중에 사후 영장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사법경찰관 현행범을 발견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죠.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도 현행범 체포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게 영장주의고요. 그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심사예요. 체포나 구속이 이게 법에 위반한지 적법한지 이걸 심사해 달라는 건데 체포 구속된 피의자, 수사 중인 자를 피의자라고 그래요. 체포 구속 적부심사 여부를 청구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법관이 직권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자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헌법에 있죠. 아무튼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영장을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고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체포 구속 이후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당신을 체포한다?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구속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 당신은 절도죄로 체포를 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지해 줘야 돼요. 체포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법률이 정한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가족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돼요. 통지해줘야 돼. 이건 이제 헌법 12조 보항에서 가족이 체포해 왔으니까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실종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통지해야 된다. 이 고지를 통해서 체포 구속 피의자와 가족에게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 그다음 고지제도 이런 부분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죠. 자, 그다음에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형사 피의자는 뭐냐면 지금 수사 중일 때고요.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재판받고 있을 때 이게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인데 무죄 추정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돼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명문의 규정은 피고인만 규정돼 있지만 이렇게 형사 피고인이라고 돼 있는데 피의자 지금 수사 중일 때 이럴 때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범죄가 있잖아요. 이제 범죄가 있으면 이 경찰과 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검사에게 넘겨요. 검찰에게.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사법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형사법원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예, 재판은 이제 3심제로 운영이 돼요. 1심, 2심, 3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됐다.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 형벌을 부과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지금 여기서 기소가 되기 전을 피의자라고 하게 되고요.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고인에게만 규정되고 있지만 피의자도 이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전부 다 무죄로 추정이 된다고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명문 규정이 여기만 있지만 피의자도 당연히 무죄로 추정이 돼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묵비권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국민은 일단 고문을 받지 않고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이렇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하게 하면 안 돼요.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 해당하고 또한 고문을 통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백의 증거 능력인데 자백. 피고인의 자백이 만약 자백을 했어. 근데 자백도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고문이나 폭행, 협박, 구속 후 부당한 장기와 뭐 이제 기타의 기망의 방법, 뭐 잠을 안 재웠다, 뭐 이런 걸로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문 등을 해가지고 얻으면 여기에 처벌하면 안 돼. 그다음에 자백이 이제 유일해. 이렇게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야. 자백만 갖고 처벌해버리면 자백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용어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을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백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 배제 법칙 이렇게 말하고 유일한 증거가 안 되니까 여기에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자백 보강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자백 보강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자백이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지면 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자백만 증거이면은 안 된다. 다른 증거가 또 있어야 된다. 이걸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무기평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수단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형자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는데 피고인에게 인정되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형이 확정된 건 인정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수형자로는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도소에서 예를 들면 뭐 교도관에게 뭐 어떤 이제 자유가 침해됐다. 이럴 때는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이미 확정이 돼버리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고요.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는 없을 때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어요. 국가가서는 국서 변호를 붙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사생활의 자유입니다. 이제 인신의 자유를 받고요. 이제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얘는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 내가 어디에 머물지? 나 여기서 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죠. 생활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그 가택 구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집에서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다만 이것도 상대적 자유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자가 격리를 시키고 2주 동안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그 내용으로는 국내의 거주 이전의 자유, 국외의 거주 이전의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 이런 내용을 하나 무국적의 자유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국적을 나는 갖지 않겠다라는 자유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 국민과 국내 범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주체가 되지만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외국인이 입국의 자유가 인정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국가안전분야 지소유지 공공복리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을 했죠. 외국에 여행하는 것도 제한하고요. 자, 그다음에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거의 자유.
헌법 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갖는다. 주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어때요? 검사가 신청해서 복권을 영장이 있어야 되죠.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 내 주거에서 함부로 들어오거나 수색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영장을 있어야 된다. 그죠?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영장 받으면 되죠? 상대적 기본권이죠. 주거란 거주 활동을 위한 장소를 머무는 개방되지 않는 사적 공간이 되겠죠. 뭐 자동차에서 된다. 그럼 그것도 이제 주거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신청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사생활의 자유로서요.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에 관한 공개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뭐 일기를 쓰고 함부로 막 일기 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권리로 내국인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된다. 법인은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사생활의 자유는 있다. 그런데 법인은 사생활의 자유는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의 자유가 있으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 휴대폰으로 누구한테 연락을 할 자유가 있다.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죠. 통신의 자유 불가침성을 의미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 정보, 전달,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여기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뭐 도청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런 걸 침해하는 겁니다. 도청이나 감청 이런 것들은요. 넘어가시죠. 이제 정신적 자유로서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자, 양심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인생관, 신조 등을 물론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자유예요. 윤리적 판단도 포함이 되겠죠. 가치적, 윤리적 내면의 자유라고 볼 수 있죠. 양심의 자유는요, 양심 형성의 자유. 근데 얘는 절대적 기본권이에요. 양심 절대적 기본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내심에 내가 양심 이걸 제한하면 안 돼요. 어떤 생각까지도 누가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 실현의 자유는 달라요. 내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자유 이거는 제한될 수가 있죠. 양심 형성의 자유는 개인의 내면의 양심 교정을 과정하는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양심 실현의 자유 이거는 제한할 수 있어요.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지만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죠. 그다음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근데 국교는 없어요. 우리나라 국교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고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교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종교 자유에는 무종교 자유도 인정됩니다.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까지도 포함이 되죠. 신앙을 변경할 자유까지 포함이 된다.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다. 여기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믿는다, 신을 믿는다, 이걸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 근데 이제 뭐 독재 국가 등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한하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언론 출판의 자유. 21조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언론 출판에 대해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의 군부 정권 시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언론에 대한 허가 검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허가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되고 방송 통신 시설이랄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해서 필요한 법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헌법에서 직접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그랬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할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언론사에서 어떤 피해를 줬다? 그럼 배상해야 되겠죠. 언론 출판이란 의사,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다. 따라서 자연인 외에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도 언론 출판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사를 법인, 주식회사로 했을 때 이런 게 이렇게 법인화했을 때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될 수 있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1조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런데 국가에서 집회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집회 절차를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회 신고하고 하라.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용까지 함부로 제한할 수 없죠.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다.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아요.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제지 허가는 안 돼. 신고라는 것은 집회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자, 집회의자는 특정, 불특정 다수인이 국가가 간섭을 받음이 없이 모일 수 있는 거죠.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다수인 일정한 목적에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거. 단체를 만드는 게 결사고, 모이는 게 집회고 이러죠. 그다음에 학문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학문 예술 자유가 아니다. 저작, 발명, 과학, 기술, 예술가 이런 권리는 법률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으로서도 보호되고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됩니다. 학문의 자유란 학문적 활동에 대한 공권력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고 연구, 그다음에 교수, 발표, 이제 학문을 위해서 집회 결사 이게 포함이 되는데 학문을 위한 집회 결사가 이거는 학문의 자유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대학의 자유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다. 예술의 자유는 창작, 그다음 표현, 그리고 국가의 간섭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창작, 표현, 예술, 집회 결사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러면 예술적 집회 결사는 예술 자유면서 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이라는 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를 선택하고 종사할 수 있죠. 포괄적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만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 행사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 직업 종사의 자유, 이탈의 자유, 그다음 무직업의 자유도 포함이 돼. PC방에서 놀 수 있는 자유도 인정된다. 결국 직업의 자유 안에는 무직업의 자유도 일단 포함된다고 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입니다. 헌법 2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재산권이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토계획법이랄지 여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헌법에서 직접 제한하고 있죠. 자, 공공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고속도로를 확장한다, 4대강 사업을 한다. 이랬을 때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때 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이들은 손실보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정당한 보상, 손실보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실보상. 위법하게 침해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국가배상이라고 하고 이거는 적법하게 수용을 했을 때는 손실보상이라고 하죠. 재산권이란 사적 유용성을 가진 공사법상 재산 가치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재산권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가시죠. 이제 정치적 기본권, 선거권 등이 있어요. 이제 참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정권. 정치적 기본권이란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선거권. 그다음에 공무단임권이라는 게 이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이 이 참정권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이 됩니다. 선거권 볼까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이란 국민이 국정은 담당자, 통치권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은 국정제죠. 그래서 여기 선거법,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죠. 그다음 공무단임권이 있습니다. 공무단임권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단임권을 가진다. 국민이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기관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아무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물론 일부 이제 자격 요건을 제한할 수도 있죠. 뭐 나이를 제한하거나 이런 제한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헌법상 권리는 있는 거예요. 기본권이 있는 거죠. 국민투표권. 72조에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와 130조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있었잖아요. 이게 30일 안에 하는 거. 특정한 국제사회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거권 이외에 어떤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헌법을 개정할 때 이렇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선거권, 공무단임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 그리고 국민투표권이 바로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나옵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이죠.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적극 요구할 수 있어요. 국가에.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우려될 때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해달라, 자기 부자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시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기본권이죠. 해달라 이렇게.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법원에다가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 배상, 국가가 배상해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에서도 유족에게 국가 배상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사보상이라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권은 이런 거죠. 수사 중이었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좀 위법한 수사가 좀 있었다. 뭐 국가배상도 되겠지만 거기에서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거기 보상을 해주는 제도예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요건하에서 국가에서 구조금을 주는
손실보상 청구권은 아까 공공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아무튼 이런 다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것만 청원권만 빼고 이게 청원권 이게 말고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적 기본권이에요. 청원,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는 외국인도 인정이 돼요. 외국인도 인정이 되보다 청원, 재판, 형사보상. 국가배상 청구권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상호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배상이나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권과 범죄 피해자 구조. 국피죠. 국가배상과 범죄 피해자. 상호주의.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죠. 청원권입니다. 청원권. 이 청원이란 국가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예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청원법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입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서로.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가 있죠.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최근에 이제 전자문서로 이렇게 청원하죠. 성명 등을 기재한 문서로 청원을 해야 하고 헌법에는 수리와 심사 의무가 규정되지만 청원법에는 결과 통지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결과 통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죠. 심사와 수리와 심사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청원 사항입니다. 청원 사항은 뭐냐면 피해 구제, 누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이제 공무원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 요구, 그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 요구, 그다음에 공공의 제도, 시설 운영이랄지 그 밖에 어떤 권한의 사항까지 다 포함이 돼요. 좀 포괄적이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재판 청구권이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 재판 청구권. 헌법 2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법관이 아니면 재판을 안 받죠.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심제를 하고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헌법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객관적인 재판인데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비밀 재판은 안 돼. 이런 원칙은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 재판 절차 진술. 이게 형사 피해자는요 가서 진술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가가지고 자기의 재판에서 진술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요. 이게 재판 청구권이고요. 그다음에 형사 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 헌법 28조는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지금 이제 구속되었던 자예요. 법률이 정한 불기소청을 받거나 그러니까 구속돼서 수사를 받는데 뭐 혐의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풀어줬단 말이야. 그럼 구속된 기간이 있잖아. 그리고 또 이게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죄가 나온 거야. 이랬을 때 불기소나 무죄가 나온 거야. 이럴 때 법률이 정한 바에서 형사보상법에 의해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형사사법부 과오를 국가가 잘못한 것을 범죄 피해자, 범죄자로 다룸으로써 그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형사보상은 이제 국가가 무과실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해요. 형사보상은 국가가 무과실의 경우에도 가능하죠. 만약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춘재라는 범죄자가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건 중에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와가지고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던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재심으로 들어갔는데 만약 재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20년 동안 지금 교도소 살았잖아요. 그 보상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형사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국가배상. 국가배상은 이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했어. 그래서 손해를 입은 거야. 과잉 진압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위법한 국가자금에 의해서 손해를 물어주는 제도. 이게 국가배상 제도입니다.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 또는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요. 경미한 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은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 공공단체 공무원은 직무상 불법 행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중배상 법률인데 이거 뭐냐면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이제 이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이 사람들은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받았다면.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조항은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된달지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돼야 될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범죄자가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범죄자로부터 배상을 못 받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았어. 이게 생명 신체예요. 생명 신체. 재산이 아니고 국민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이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피해자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받아야 되는데 헌법 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규칙 사유 없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신체 침해를 입은 거예요. 장애를 입은 거예요. 범죄로부터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범죄자가 돈도 없고 그래요. 일정한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는 거죠. 형사 공판 절차에서 형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시청해서 피고 사건은 범죄 행위로 해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 이렇게 피해자 구조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법학 개론적인 관점에서 헌법 조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개별적인 헌법 조항에서 이렇게 봐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 남아 있는데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